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앞으로 이 한국에서 부각되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사업 분야로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쪽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도 그와 관련된 전문가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김치원 처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의사시죠? 예, 내과 의사입니다. 네, 내과 의사세요? 예. 그러면 저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조그만 요양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이 전문가 입장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라는 단어에는 상당히 많이 익숙해 있죠. 네, 근데 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네. 과연 일반 헬스케어와 어떤 게 다른가라는 질문이 좀 생기거든요. 네, 네. 이제 글자 그대로 생각해 보시자면은 이제 헬스케어, 의료에다가 디지털 기술을 갖다 붙이는 모든 것을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의료 현장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 대부분의 장비는 다 디지털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엑스레이만 해도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디지털로 사진을 찍고 자동으로 디지털 데이터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근데 또 막상 생각해 보면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나 싶은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모든 거를 저희가 보통 가르치지는 않고요. 대개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부른다면은 주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모바일 헬스케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많은 게 바뀌었기 때문에 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웨어러블 장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의 생체 신호 같은 걸 측정을 하고 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환자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시까지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통 하나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의료 인공지능을 역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따지자면은 소비자 단위에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 같은 의사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판독해 준다든지 뭐 CT를 분석해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 전체를 또 얘기할 수 있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유전체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유전체도 아주 이제 넓은 토픽이긴 한데 소비자 단위에서 생각하자면은 그냥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가 집에서 이렇게 침 한 번 뱉어서 보내면은 너의 혈통은 뭐 유럽에서 온 것 같다, 아시아에서 온 것 같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곳부터 또는 질병을 얘기해 주는 곳도 있고요. 또 아주 심각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있는 것을 진단하고 또 치료 방침을 결정해 주는 것까지 그 정도 영역을 저희가 보통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현직 의사시니까 이 디지털 헬스케어 뭐 웨어러블이 됐든 앱을 가지고 뭐 관리를 하든 예. 이러한 것들이 정말 진료하고 치료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의료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나라마다 아무래도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뭐 규제라든지 또는 거기에 누가 돈을 댈 건지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실감은 잘 못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비교적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앱을 통해서 당뇨병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불면에 도움이 된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어떤 중독이 있었을 때 뭐 마약 중독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받는다든지 물론 아직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미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들은 다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아주 적지 않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환자들이 이런 제품을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그 의사 네. 분들이 사실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확산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라고 네. 이제 일반인들은 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유가 왜 그런 건지 예. 좀 궁금하거든요. 참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대답하기에 따라서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의사들이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최근에 있는 원격 진료에 대한 논란 같은 것들 보시면은 뭐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원격 진료 같은 이제 지역적인 문제를 빼고 전체를 놓고 보자면은 거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에서도 이미 좀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현재 심지어 미국같이 원격 진료도 되고 웬만한 거 다 허용된 나라에서도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뭐 당뇨를 관리한다, 뭐 중독을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의사 처방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주로는 직장에서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직장에서 자기 회사 직원들에 대한 의료보험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의료비를 좀 아껴야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거 쓰면 좋겠다. 그래서 원격 진료도 하게 해주고 뭐 앱으로 당뇨도 관리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앱을 처방을 해가지고 환자가 쓴다. 아직 이런 개념은 미국에서도 잘 없고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기본적으로 의사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생명에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처방을 하려면은 꽤 많은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식약처라든지 FDA 같은 곳에서 이건 안전하다는 이야기는 기본으로 나와야 될 거고요. 근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꽤 많은 논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건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순히 논문 한두 편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진료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이건 효과도 확실하고 이거 안 쓰면 나쁜 의사다가 나올 정도가 되면 모든 의사들이 쓰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대부분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이 그만한 증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미국에서도 많은 의사들은 이런 제품들을 처방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효과성의 어떤 유효성 부분 때문에 네네. 확산이 안 되는 것도 하나의 큰 이유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뭐 투자적인 관점이나 네. 아니면은 우리의 실생활에 정말 적용되는 네. 그런 의료적인 측면에서나 네네. 우리가 기대를 가질 만한 이유가 있나요? 나라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한국은 사실은 이제 의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예외적인 나라라서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가장 시장이 큰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결국 이거 얘기입니다. 의료비를 아끼자. 왜냐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GDP의 뭐 17%, 18%를 쓰고 있다. 이게 이래가지고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신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그만큼 돈을 쓰는데도 적지 않은 분들은 의료보험도 없다. 심지어 이제 이번 코로나 때도 이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데 이걸 어떻게든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디지털 기술을 쓰면 의사같이 또는 뭐 간호사같이 이렇게 비싼 사람의 노동을 안 써도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은 좋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증이 안 됐으니까요. 그냥 크게 나쁘지 않은데 확실하게 싼 의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가 아직은 강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한국은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은 이 방송을 아마 보실 만한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의사를 만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은 아주 산간오지가 아니면 별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사실 뭐 집 밖에 나가면 막 당장 몰려 여기서, 있죠. 여기서 뭐 5분만 걸어 나가면 전문의 만날 수 있고요. 거기서 1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제 짧은 지식으로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그게 가능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걸 다 막고 있고요. 왜냐면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근데 한국은 가격을 낮춰놨는데 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롭게 전문의를 만날 수가 있는 나라인데, 근데 심지어 가격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과연 한국 의료에서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끼리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의료 인공지능을 가지고 뭔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 판독 말고 병리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병리라 하면은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보는 건데요. 거기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나와서 의사들 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병리과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나라는 의료의 비용,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내가 기계랑 경쟁해도 이길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실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가가 낮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제 의료비가 싸다 보니까 여전히 환자분들이 의사는 만나고 있지만 시간이 일단 짧죠. 그러니까 원하는 걸 질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뭘 더 좀 더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있으신데, 의사 선생님은 딱 들어가시면 뭔가를 막 치기만 하고 가끔 고개 들어서 질문 몇 개 던지고 끝나버리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환자가 평소에 어떤 것을 측정했던 데이터들을 뭔가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의사가 따로 봐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당뇨 환자인데 내가 당뇨에 대해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싶은데 의사나 간호사는 만나기가 힘드니 그런 것을 어떤 앱이나 다른 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때문에 비용도 낮추는 거지만 뭔가
그 여러 가지 의료 단계에서 거치는 그 시간들을 네네. 그냥 압도적으로 좀 맞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거에 대해 기대를 예. 하거든요. 일종의 접근성의 문제죠.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잖아요. 네네. 빨리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 빨리 백신이 나와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네네. 그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까지 백신이 예. 가장 빨리 개발이 된 게 4년이었다 예,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올 겨울에 다시 뭐 2차 팬데믹 네. 예상하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언제 나오겠느냐.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네. 우리가 기존의 어떤 신약이 개발되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네네. 임상, 전임상부터 맞습니다. 1상, 2상, 3상. 네네. 이런 것들을 땡겨줄 수 있는 역할을 혹시 할 수 있느냐. 이런 네네. 질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 예, 예. 일단 코로나는 이제 워낙 이제 새로운 현상이니까요. 일단 거기에 국한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일반적인 차원에서 신약 개발과 그 과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역할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이미 많은 적지 않은 신약 개발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의 효과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사실 피험자 모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피험자라고 부르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은 그 과정이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이 임상시험의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큰 병원들이 한국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큰 병원들은 2,000병상씩 되는 병원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그 얘기하면 기절합니다. 아니, 어떻게 2,000병상이나 되는 병원이 있을 수가 있느냐. 결국은 어마어마한 환자를 거기서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암 환자라든지 각종 막 희귀병을 가진 분들도 이렇게 많은 환자를 보면 거기에 꽤 많은 분들이 오실 거기 때문에 상당히 손쉽게 임상시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걸 이제 디지털 기술을 쓰면은 좀 편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큰 병원들이 그나마 있는 곳은 몇몇 도시일 텐데, 환자들은 전국에 깔려 있을 거고요. 그럼 내가 어디 저기 미국의 뭐 위스콘신주의 시골에 사는 사람인데 희한한 병을 가지고 있다. 근데 임상시험을 뭐 뉴욕에 있는 큰 병원에서 한다. 꼭 한번 참가하고 싶은데 기존 방법대로 하자면은 제가 비행기 타고 뉴욕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실 힘든 일이죠. 근데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뭐 약은 당연히 택배로 받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임상시험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뭐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또 꼭 필요하면은 거기까지 뉴욕까지는 안 가도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데 가서 피를 뽑아 가지고 그걸 그쪽으로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과거에는 병원에 다 모여서 했어야 됐던 임상시험들을 이렇게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 희귀질환 환자들을 찾아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제 예를 들면 환자들을 위한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들에게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그러니까 요새 임상시험에서 바라는 환자는 단순히 뭐 특정 암에 걸린 사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어떤 항암 치료 3번 이상 한 사람, 이 정도 레벨로 환자들을 찾아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병원만 들어가가지고 찾아내기가 힘든 건데, 이제 그런 환자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쉽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분들에게 접근해서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는 걸 제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하면은 훨씬 쉽게 임상시험을 할 수 있겠다, 또는 돈도 절약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현재 기존의 방식으로는 임상 단계가 네. 이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환자를 모집하는 것서부터 그들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는 네. 기간이 네. 뭐 신약 개발하는데 보통 뭐 10년씩 걸린다. 제가 이런 그럴 얘기를 수 들은 있습니다. 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얼마까지 최단 시간 이게 땡겨졌나요? 이게 좀 아직은 좀 어려운 질문인 게요. 왜냐하면은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그 최대 10년까지 걸린다라고 한 것은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1상을 한다, 2상을 한다, 3상을 한다. 네. 이제 이 모든 걸 합하면은 이제 그 정도 기간이 나올 텐데, 근데 아직은 이 디지털 기술을 임상시험에 적용하는 것은 이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만한 레벨은 아직은 못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상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환자들 자주 피를 뽑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사실 아직은 디지털화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좀 적용을 하고 있는 분야들은 대개는 이제 뒤에 있는 3상 같은 레벨에서 많이 하고는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게 절반이 된다, 뭐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최소한 한 그 기간을 한 3분의 2 정도, 아직 절반까지는 좀 힘든 것 같고 한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줄일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좀 궁금한 게 예. 1상 단계와 2상, 3상에서 무슨 네. 실험과 뭘 하길래 이렇게
기관들이 걸리는 건가요? 예, 사실은 이제 저는 디지털 쪽 전문가에 가깝고 아직 바이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은 이제 일상에서 보는 것들은 이게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동물 실험을 마친 상태가 되거든요. 네. 동물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고 안전하다를 보기는 봤지만 아직 사람에서는 안 봤기 때문에 이제 임상시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넘어오는 거고. 그게 이제 일상인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일상인데, 일상에서는 보통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안전성을 보고, 안전성을 보면서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제 아주 초기적인 감만 잡습니다. 왜 초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환자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야 몇십 명 레벨에서, 왜냐하면 안전성을 보는데 뭐 몇백 명한테 한꺼번에 줄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 적은 환자들에게 용량을 다르게 주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에서 얼마를 줄지는 우리가 찾아냈지만, 예를 들면 쥐에서 뭐 체중 500mg당 몇 그램의 약을 준다, 이건 알지만 그게 사람의 그대로 오리라는 법이 없으니까 아주 작은 용량부터 꽤 높은 용량까지 단계적으로 환자한테 줘보고, 아, 이 정도 용량은 줘도 문제가 없구나라는 걸 찾아내는 게 이제 일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으로 갔을 때는 이제 그 용량들을 가지고서 실제 이 환자에게 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한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그걸 한 단계 거치는 단계를 2단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상은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상에서는 네. 그 임상 그 환자 수를 어느 정도로 보통 정하나요? 거기도 역시는 몇십 명 단위인데, 몇십 명 단위. 일상에서는 거의 한 10명에서 한 20명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은 그보다는 좀 많은 몇십 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안전성과 실제 환자에게 어느 정도 용량을 줄 수 있을지를 점검을 하고 나면 이제 3상에서 실제 효과가 없는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3상이 되겠고요. 3상은 뭐 약마다 다릅니다만은 되게 보통은 수백 명 이상의 환자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3상은 보통은 환자를 이제 나눠야죠. 절반, 반반 나눠서 반은 예를 들면 이 약, 새로운 약을 주고, 절반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설탕약이라고 하는 플라시보를 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제일 많이 썼던 약을 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새로운 약이 기존 약 또는 최소한 설탕약보다는 효과가 확실히 좋더라라는 것을 입증하는 단계가 3상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각 단계마다 그게 효과가 나오게끔 그 판단을 하는 기간은 네. 보통 그 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 기간 단계별로 나누나요? 어느 정도 오래 기간 지켜봐야 되느냐는 말씀이신 예, 그렇죠. 것 같은데요. 단계별로 예. 1상, 2상, 3상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거는 단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효과를 적어도 본다는 말이 되면 그건 사실 병의 특성, 그리고 어떤 약을 쓰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아주 막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암 같은 병이다. 그럼 사실 아주 길게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짧게 봐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결판을 지어야 되는 효과를 볼 거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예를 들면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심지어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부작용은 약의 부작용이 아니고 당뇨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주는 약까지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10년, 20년이 걸리는 문제니까 임상시험을 3상을 그렇게 길게 할 수는 없으니 그거보다 좀 짧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6개월, 적어도 1년, 길게는 2년 정도까지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 1상, 2상보다도 3상, 여기가 가장 중요한 단계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예. 모든 승패가 걸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어떤 식약처나 FDA 같은 기관에 이제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와줘야 되겠죠. 아니, 왜냐하면 한국에서 뭐 1상 들어갔다, 2상 들어갔다 하면 주가도 주가가 확 막 올라가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네. 코로나 백신 예. 모데나에서 지금 네, 이제 네, 네. 1상이 엊그제. 성공했다. 그래서 2상 넘어간다.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환호를 하는데 예. 일단 주가도 많이 올랐죠. 주가도 뭐 엄청 뛰고. 근데 과연 네. 이게 과연 우리가 신뢰할 만한 단계냐의 문제. 네, 그 맞습니다. 1상이 그다음에 예. 두 번째 최종 3상까지 완성된다 해도 우리에게 그것이 돌아오는 그 기간이 언제쯤 나올 것이냐에 네,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 저도 백신 자체에 대한 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이게 일상이라는 단계는 사실 매우 초기적인 단계고 이게 일단 안전한가를 봤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있어서도 조금 들여다봤는데 이제 항체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항체가 생기느냐를 봤는데 이게 그냥 뭐 항체가 생겼다, 막 성공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또 막상 까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참여한 분이 총 45분이었는데 그분들이 다 항체가 나오긴 했는데
그중에 항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중화 항체라는 놈이 있어야 나중에 코로나에 확실히 막아줄 수가 있는데 중화 항체가 나왔는지를 확인한 사람은 8명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45명 중에서 8명 확 네, 줄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37명이 없었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확인을 한 사람은 8명밖에 없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제 사실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요는 아직은 갈 길이 생각보다 많이 멀다. 네, 그리고 근데 그나마 이게 결국은 또 하기 나름이긴 한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중요한 병이면 이게 좀 기간이 짧아도 야 그냥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이 정도만 보고도 가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병이면 훨씬 오래 볼 수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식약처라든지 FDA 같은 기관에서도 기존 아마 백신에 비해서도 짧은 기간 내에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상당히 빠른 기간 내에 효과만 가지고서도 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겠냐고는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그 승인을 받는 약으로서의 그 효과 네.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으로서 판매할 수 있냐 없냐 승인을 해주는 FDA의 네네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기준 자체가 많이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빨라진다. 아주 중요한 것들은 봐야 되겠지만 예전 같으면은 뭐 10사람이 검토해야 되고 5개 부서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훨씬 단축을 시켜준다든지 예, 그리고 예전 같으면 6개월 또는 1년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한 3개월 데이터만 가지고 봐준다든지 이런 식의 아마 그런 약간 유연성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올 연말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잘 되면 아마 이제 연말이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아시지만 이게 어떤 것을 소량 생산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쓰는 것은 사실 많아봐야 몇백 명이니까 네. 이렇게 소량으로 그걸 만들어 봤다는 것과 그것을 몇천 명, 몇만 명, 이제 전 지구인이라면 몇십억 명이 쓸 레벨을 생산하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상시험이 잘 끝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맞을 수 있게 되기에는 또 아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기존의 그 제약회사들도 지금 이미 기존 제품을 만들어내는 풀이 있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그 캐파가 예, 예.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딱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면 제가 항암제를 만들고 있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다면은 항암제 생산을 중단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럼 그 항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백신을 위해서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 넓히겠다. 그까지는 좋은데 그럼 코로나 끝나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네. 뭐 국가에서 다 대준다든지 그런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회사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 차원이 아니라 국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국가 차원이 예. 되고 전 세계 차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지금 마스크 가지고도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그 백신 가지고 얼마나 서로 모든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원하겠어요.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프랑스 제약회사가 우리 이거 만들기 위한 돈을 미국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만들면 미국을 먼저 줄 거야라 그랬다가 프랑스 대통령이 섭섭하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런 약 하나, 네. 이 바이오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나 이 네. 헬스케어에 관한 이러한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제품이나 서비스나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무기가 되는 세상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